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기록 서연입니다. 우리 삶 속의 이야기들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3살 배기 딸아이가 실수로 명절 저녁상을 엎질렀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의 뺨을 2대나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딸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저를 비웃던 시댁 식구들은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드문드문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붙여진 붉은 복부, 좌위로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창가에 놓인 스킨답서스, 잎사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생선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직접 골라온 화로였죠. 설날엔 반드시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1년 내내 풍요롭다며 시어머니는 유난을 떠셨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가장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해야 할 설 전날 저녁, 저는 3살 된 딸 다은이를 품에 안고 식탁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작은 손으로 오이스틱을 쥔 채 오물오물 씹고 있었고 입가에는 초록색 오이즙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식탁 중앙에 놓인 갈비찜을 빤히 바라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까닥거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곰돌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꺼내 다은이의 입가를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다은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더니 이제 막 나기 시작한 송곳니 2개를 드러내며 제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고기 언제 먹어?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백자국자로 닭곰탕 위에 기름기를 천천히 걷어내고 계셨습니다. 그 그릇은 시어머니가 갑옷처럼 아끼는 청화백자로 푸른 빛 속에 미세한 균열이 무늬처럼 박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도 못 대게 하시더니 명절이라며 특별히 꺼내 오신 것이었죠. 남편 민주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처박은 채 스마트폰 화면을 훑어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가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에 넣을 때만 고개를 들 뿐 저와 다은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뿐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제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집안 공기는 마치 랩에 씌워진 것처럼 겉으로는 반질반질해 보여도 속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작년 설에도 저는 오후 2시부터 밤 7시까지 혼자 12가지 음식을 장만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물이 싱겁다며 젓가락을 던지셨고 민주는 갈비가 너무 질기다며 투덜댔습니다. 결국 2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하하호 웃었고 저는 자정까지 기름때 낀 설거지를 하며 다은이와 주방 구석에서 남은 국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다은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제가 가시를 잘 발라낸 생선살을 다은이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푹 고아낸 생선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다은이에게 국을 한 대접 떠주려던 찰나 아이가 식탁 중앙에 있는 족발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정성껏 조련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족발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지난번에 아주 맛있게 먹기에 특별히 더 공을 들였던 메뉴였죠. 하지만 짧은 팔로 족발을 잡으려던 다은이가 몸을 비끗하며 옆에 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팔꿈치로 툭 치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뜨거운 국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보리색 식탁보 위로 누런 닭 국물이 번져나갔고 시어머니의 검은색 바지에도 선명한 얼룩이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국그릇을 붙잡았지만 그릇은 식탁 위에서 반바퀴를 돌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저 귀한 백자가 깨졌다면 말로 끝나지 않았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팽개치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다은이는 손에 쥐고 있던 오이 스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오이는 민준의 발치까지 굴러갔습니다. 너 눈이 삐었니? 애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고. 시어머니의 고함이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습니다. 튀어나온 침방울이 제 얼굴까지 튀었습니다. 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 어떡해. 이 바지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150만 원 주고 산 거야. 네가 물어낼 거야? 겁에 질린 다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커다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꽉 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다은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얼른 다은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재울 때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엄마 여기 있어. 할머니한테 화내지 말자.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아직 3살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제가 얼른 세탁해 드릴게요. 만약 얼룩 안 지워지면 제가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네? 새 걸 사. 네가 무슨 돈으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더러운 물건 보듯 쳐다보셨습니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주제에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아니니. 그런데 감히 새 걸 사겠다고. 너 일부러 애 시켜서 나 골탕 먹이는 거지. 다은이의 옷을 쥐고 있던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 속에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어엿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제 앞가림 충분히 할 만큼 벌었었죠. 시어머니가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편하다며 성화를 부리지만 않았어도 사직서를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도 계셨기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좋게 말씀드리려 고개를 돌렸을 때 옆에 앉은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드디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만 저와 다은이를 보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식탁 위에 번진 국물과 시어머니의 바지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됐어. 명절인데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덤덤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오이 스틱을 집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울던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고 생선찜의 고소한 향과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지만 명절의 흥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품에 안긴 다은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꽃놀이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심장을 후벼 파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큰어머니가 다은이에게 갈비를 하나 건네주려다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큰아버지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렇게 화가 많으실까?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큰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님 성격에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무언의 표시였죠.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은 다은이의 흐느낌과 창밖의 소음만이 가득한 채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등을 다독이며 이 냉랭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일이 커지면 나중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제 품에 있는 다은이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 애물단지 같은 것.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벌써부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늘 내가 내 버릇을 고쳐놔야지. 안 되겠어. 저는 반사적으로 다은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다은이가 제 옷을 꽉 잡고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 다 저 애가 문제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팔뚝에 시뻘건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밖에서 개처럼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게 웃음미? 너는 집구석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아주 애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참다 못한 큰어머니가 일어나 저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애가 어려서 그런 거잖아요. 명절인데 화 푸세요. 이 옷은 제가 나중에 세탁기에 잘 돌리면 깨끗해질 거예요. 화. 동서. 지금 내 바지 꼴을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그이랑 백화점 가서 큰맘 먹고 산 거야.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큰어머니를 쏘아 붙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주방에서 젖은 행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바지 갈아입으시면 제가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을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내고는 오로지 다은이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이를 잡아먹을 듯 흉포했습니다. 다은이는 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를 안고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화가 나시면 저를 때리세요.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애 놀라면 큰일 나요. 다은이는 예전에 이웃집 개에게 놀란 이후로 며칠 동안 문 밖에도 못 나갔던 아이였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더 놀랐다가는 어떤 상처가 남을지 몰라 저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팔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찰나의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은이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입니다. 밖에서 터지는 불꽃놀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그 소리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품 안의 다은이도 충격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2초쯤 흘렀을까. 다은이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고 눈물은 끊어진 구슬 목걸이처럼 제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다은이의 손을 조심스레 치우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볼에는 시어머니의 5손가락 자국이 붉은 물감을 칠해놓은 듯 선명하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고 억눌렀던 분노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다은아, 아프지? 엄마가 호해줄게. 어머니, 어떻게 애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고작 3살이에요. 당신 친손녀잖아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 손녀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내가 민준이 키울 때는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때렸어. 그래도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돈 잘 벌어오잖니. 그게 어떻게 같아요. 저는 다은이를 껴안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다은이는 여자애고 이제 겨우 3살이에요. 여자애면 더 엄하게 키워야지. 시어머니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은이의 오른쪽 뺨을 향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짝! 첫 번째보다 더 강한 충격에 다은이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파. 잘못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다은이 건드리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발 이 미친 상황을 멈춰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를 끈 채 동영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혹은 귀찮은 소음이라는 듯 냉담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꺼져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가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방관하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난번 시어머니가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저를 비하했을 때도 그는 옆에서 개입만 하다가 나중에 저더러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참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뺨을 맞고 자지러지는데도 그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소파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애 얼굴 부은 거 좀 봐요. 이러다 애 잡겠네. 큰아버지도 민준의 어깨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애비가 돼서 뭐 하는 거냐? 내 딸이 저 지경인데 보고만 있어. 네가 사내 놈이냐? 민준은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도 다 다은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냐. 버릇을 고쳐야 나중에 밖에서 사고 안 치지. 그리고 어른이 좀 그러시면 내가 참으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잘 되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다은이의 옷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내 딸한테 할 소리야. 애 얼굴이 이 지경인데 마음이 안 아파.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민준은 대답 대신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는 그의 비겁한 모습에서 저는 이 관계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흐느끼는 다은이, 분노에 찬 시어머니, 방관하는 남편, 그리고 침묵하는 친척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기라곤 없는 차가운 지옥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은이를 위해 참으면 다 좋아질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들은 저를 더 쉽게 여겼고 제 인내를 나약함으로 여겼습니다. 다은이는 제 품에서 여전히 엄마, 아파요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다은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철컥 문을 잠그자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단절되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의 시계추 소리만이 다은이의 흐느낌과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부어오른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호해줄게. 이제 안 아플 거야. 제 입김이 닿을 때마다 다은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다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샀던 약이었는데 이걸 아이의 뺨에 바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가락 끝에 약을 묻혀 붉은 자국 위로 살살 펴 발랐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다은이 때려요? 다은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아이의 젖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대답 대신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화가 나셔서 그랬어. 다은이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다 알아. 차마 시어머니의 악행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제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다은이는 한참을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긴 속눈썹 끝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아이의 볼에 남은 붉은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곰돌이 이불을 덮어준 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 몇 가지와 다은이의 옷들을 챙겨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다은이가 생일 때 입고 공주님 같다며 좋아했던 핑크색 원피스, 지난 겨울 눈사람을 만들 때 입었던 파란색 코트, 옷을 한 벌씩 챙길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내 아이를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을 때 남편과 심하게 다툰 후 작성해 두었던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때 민주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고 저는 한 번 더 그를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서연이라는 제 이름을 힘주어 적었습니다. 종이가 뚫릴 듯 세게 눌러 쓴 그 글자에는 지난 3년의 서름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 민준의 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가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저는 다은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갈 것입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든 다은이를 보니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는 풍경을 뒤로하고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민준이 캐리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작 그 일로 집을 나가겠다고? 너 정말 적당히 좀 해라.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이제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은이 데리고 나갈 거야. 합의서 거실에 뒀으니까 도장 찍어. 내일 바로 서류 접수하러 갈 거야. 너 미쳤어? 너 직장도 없으면서 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굶어 죽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걱정은 마. 다은이 내가 낳았으니 내가 어떻게든 키워. 너랑 내 어머니나 걱정해. 저는 다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듯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 애물단지 같은 손녀 데리고 가서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내 아들 없으면 너희는 거리에 나앉을 게 뻔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 집의 공기보다는 훨씬 상쾌했습니다. 다은이를 제 목도리로 꽁꽁 싸매고 캐리어를 끌며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겠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나갔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의 전담 기사인 김 기사님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추운 날에 애를 안고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가 미리 사람을 보내 저를 지켜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제 결혼을 반대하셨고 제가 민준과 결혼한 후에도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기사님들께 종종 저희 집 근처를 살펴달라고 부탁하셨던 모양입니다. 김 기사님, 아버지 댁으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얼른 차에서 내려 제 짐을 실어주셨고 다은이에게 본인의 목도리를 더 둘러주며 차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가자 몸에 냉기가 가시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김 기사님은 거울로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민준 서방님과 전화로 한바탕 하신 모양이에요. 아가씨가 연락도 안 받으시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저를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제 험담을 하려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아버지의 불호령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내 딸과 손녀를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다던 기사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제 편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차는 곧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다은이를 받아 안으시고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주마. 집안의 온기가 제 마음속 시린 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오자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그놈 집안에 들어간 투자금 다 회수해. 협력 관계도 전부 끊어.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쏟게 만들어주마. 사실 민준네 회사는 아버지의 대규모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겨우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그저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고 무시해왔지만 아버지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제가 민준의 자존심을 배려해 아버지의 배경을 숨겨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연결하자 화면 속 민준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갑자기 우리 회사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계좌가 동결됐어. 거래처들도 다 끊겠다고 난리야. 제발 장인어른께 잘 좀 말해줘. 응?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무시하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은이 뺨을 때린 대가야. 네. 어머니랑 같이 길거리에 나앉아서 반성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 것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 돈도 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관했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민주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 발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은이는 최고급 유치원에 다니며 매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인 소개로 만난 따뜻한 성격의 소아과 의사 준우 씨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준우 씨는 다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다은이도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반면 민준네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박스를 줍거나 구걸하며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설날 아침 저희 가족은 새로운 집에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우 씨와 제가 만든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다은이는 새 한복을 입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남지 않을 만큼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다은이의 웃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우리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때로는 인내가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저 서연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뒷부분이나 다른 감동적인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신가요?